200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도장 5번 찍는 순간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김순남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살이에요. 제가 어떻게 200억 원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 말이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던 제 인생이었어요. 강남의 아파트 2채, 월세만 1,000만 원씩 나오는 상가 건물까지.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니, 빼앗겼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한테요. 남편이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5자식이 있었으니까요. 첫째 딸 영옥이는 의사와 결혼해서 살고, 둘째 아들 창호는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은퇴했어요. 셋째 딸 미경이는 변호사, 넷째 아들 석호는 건설회사 임원, 막내 아들 준호는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죠. 남편이 부동산으로 번 돈,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대치동 아파트 2채와 역삼동 상가 건물을 샀어요. 매달 월세만 1,000만 원씩 들어왔죠. 시가로 따지면 200억이 넘었어요. 제 평생의 결실이었습니다. 그해 봄 제 생일이었어요. 자식들이 다 모였죠. 그때만 해도 행복했어요.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그런데 요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뭐 은행에서 알아서 하지. 복잡한 건 잘 모르겠더라. 그때 둘째 창호가 물었어요. 재산 관리 얘기를요. 저는 그냥 무심코 대답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창호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요. 처음엔 효자 노릇한다고 생각했죠. 엄마, 요즘 뉴스 보셨어요? 노인들 금융사기 엄청 많대요.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엄마, 사실은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날 창호가 말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빚이 좀 있다고요. 창호는 은행을 퇴직한 뒤 친구들과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대요. 대형 상가 건물을 짓는다고 수백억짜리 프로젝트였다고 했죠. 처음엔 잘 됐다고 했어요. 투자자들도 많이 모았고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가 오르고 건설비가 폭등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대요.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엄마, 저 지금 빚이 20억이에요. 집도 경매 넘어갈 것 같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낼 것 같아요. 뭐? 20억? 창호야, 그걸 왜 이제 말하니?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그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인 나는 몰랐다는 게. 그래서 물었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냐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창호야.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얼마가 필요한데? 그때 제가 바보였죠. 아들의 눈물에 속은 거예요. 일주일 뒤 창호 집에 갔어요. 명절도 아닌데 며느리가 밥을 차려놨다고 해서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며느리는 평소에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친절하고 자상하고 뭔가 달라 보였죠. 어머니, 남편 얘기 들으셨죠?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학원도 끊었어요.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가고. 여보,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며느리가 제 앞에서 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창호도 같이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죠. 얼마가 필요한데?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여보,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남편한테 돈을 빌려줘 봤자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요. 어머니, 요즘 부자들이 다 하는 게 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세금도 엄청 줄이고 재산도 안전하게 보호하고요. 그리고 아범이 수익자로 등록되면 은행에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빚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익자? 그게 뭔데?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은행에 맡기면 실제로는 어머니 것이고 남편이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똑같이 자동으로 상속되는 거고요. 엄마 월세도 다 엄마한테 드릴 거고 엄마 살아계실 때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수익자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머리를 어지럽게 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2주 뒤 창호가 저를 은행 VIP룸으로 데려갔어요. 계약 담당 은행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죠. 김순남 고객님, 오늘 유언 대용 신탁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빠르게 말했어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이게 너무 많은데요.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 저희도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안심시키면 말했어요. 세금만 해도 수십억 아끼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웃으면서 차도 따라주고 손도 잡아주고. 지금 생각하면 다 연극이었던 거예요. 창호랑 짜고 친 거였죠. 서류에 여러 번 도장을 찍었어요. 대치동 아파트 2채, 역삼동 상가 건물, 그리고 현금까지 200억이 넘는 제 평생의 재산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계약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달 5일이면 들어오던 월세가 안 들어온 거예요. 총 1,000만 원인데 통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처음엔 세입자가 늦게 보내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그래서 창호한테 전화했어요. 1번, 2번, 3번. 근데 안 받더라고요. 나중엔 아예 전화를 안 받았어요. 문자도 보냈죠. 창호야,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니? 엄마 생활비가 필요한데. 근데 답장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창호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김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상가를 관리하시는 분이었죠. 사모님, 저 골드 부동산 김상훈입니다. 혹시 요즘 월세 잘 받고 계세요? 아니요.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요. 세입자들이 안 낸 건가요? 아니요, 사모님. 세입자들은 다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해서요. 이상한 거요? 월세가 사모님 통장이 아니라 다른 통장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 사장님은 30년 넘게 부동산을 하신 분이에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건물 주인인 제게 월세가 안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셨대요. 사모님,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요? 네, 사모님. 지금 등기부에는 제 건물이 은행 소유로 되어 있더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갔죠. 사모님, 혹시 최근에 신탁 계약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그게 아들이 세금 아끼는 거라고. 형식만 그렇게 바꾼다고. 월세는 다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사모님, 이거 큰일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김 사장님이 달려오셨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요. 사모님, 이것 좀 보세요. 대치동 아파트 두 채도 역삼동 상가도 전부 다 소유자가 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형식이라고 했는데, 사모님, 이건 형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익자가 둘째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익자. 창호가 관리만 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사모님. 수익자라는 건 이 재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게 전부 수익자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만 아드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수익이 아드님한테 가는 겁니다. 사모님한테는 한 푼도 안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 재산이 나? 네, 사모님. 법적으로는 이미 아드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월세도 수익도 전부 아드님한테 가고 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창호와 며느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다는 걸. 제가 살아있을 때부터 모든 걸 가져가려고 했다는 걸. 그래서 창호가 전화를 안 받았던 거예요. 이미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날 저녁 자식들을 다 불렀어요. 미국에 있는 준호 빼고 넷이 왔죠. 김 사장님이 떼주신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큰딸이 먼저 얘기했어요. 창호야, 수익자가 너 단독이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누나, 그건 형식적인 거고. 오빠, 이게 무슨 형식이야? 셋째 미경이가 말했어요. 여기 보라고. 수익자 김창호. 우리는 아예 이름도 없어. 그런데 수익자가 뭐야? 넷째 석호가 물었어요. 나중에 상속받는 거 아니야? 석호야, 그게 아니야. 이 계약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창호 오빠에게 모든 수익이 가게 되어 있는 계약이야. 봐봐, 생전 수익자가 창호 오빠 단독으로 되어 있어. 월세도 전부. 변호사인 미경이가 석호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뭐? 지금부터?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그렇지. 법적으로 이건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둘째 창호 오빠가 다 가져가는 계약이야. 형. 그럼 엄마는? 엄마 생활비는? 넷째 석호가 흥분하며 창호에게 따지며 물었어요. 그건 내가 드릴 거였어. 그럼 왜 이번 달 월세는 안 드린 거야?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왜 안 받은 거야? 근데 뭐가 문제예요?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인데?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이제 이 재산은 우리 거예요.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은행에서 정식으로 계약한 거고요. 새언니. 아니, 당신. 이거 사기야. 엄마한테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 미경이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사기? 변호사라면서 그것도 몰라요? 은행 직원 앞에서 계약하고 인감 도장 찍고 CCTV에도 다 찍혔는데. 며느리의 그 표정.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승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를 이용한 사람의 얼굴. 창호야, 너 정말 그럴 생각이었니? 엄마 재산 다 가져가고 엄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생각이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살아야죠. 빚이 20억인데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엄마 200억 다 가져가고 월세도 안 드린 거야? 미경이가 따지며 말했어요. 창호야, 엄마가 뭐 먹고 사시라고. 엄마 생활비는? 그건 제가 보내드리려고. 필요하시면 드리면 되죠. 한 달에 얼마 정도? 뭐? 얼마 정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엄마 돈인데. 이제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 거예요. 그날
자식들이 처음으로 싸웠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고 있었고, 창호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오빠, 나 내일 당장 소송 걸 거야. 이거 무효 소송. 미경아, 우리 남매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오빠가 먼저 배신한 거잖아.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재산 다 가져가고. 엄마, 엄마. 저는 그날 밤 협심증으로 쓰러져서 일주일간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으셔서 그렇다고. 병실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엄마,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 미경이가 좋은 변호사 소개받았어요. 퇴원하고 소송을 시작했어요. 신탁계약 무효 소송이라고 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내용을 제대로 몰랐어요. 수익자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창호한테 다 간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에 어머님께서 고개 끄덕이시고 인감도장 찍으신 게 다 찍혀 있어요. 하지만 수익자가 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6개월간 법정에 다녔어요. 제 변호사는 말했어요. 78세 노인이 전문 용어의 계약서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특히 수익자가 무슨 의미인지, 생전부터 모든 재산이 넘어간다는 걸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증인, 계약 당시 수익자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아들이 관리만 한다고. 월세는 제가 받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증인께서는 은행 직원 앞에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으셨죠? 순남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설마 날 속일 줄은.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다 가져갈 줄은. 재판 내내 창호는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계약 당시 CCTV를 틀었어요. 거기엔 제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창호를 쳐다보고 창호가 괜찮다고 고개 끄덕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며느리와 창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결국 저는 졌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탁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계약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지는 수익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지할 수 없다. 그 말인즉슨 창호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 재산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창호가 받아가는 월세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였죠.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항소할 거예요.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됐어. 그만하자. 엄마 지쳤어.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법정 저 끝에서 창호와 며느리가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봤죠?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여기 살아요. 15평짜리 오피스텔. 나머지 자식들이 모아서 전세 얻어준 곳이에요. 200억 재산은 모두 창호에게 넘어갔어요. 명목상은 신탁 계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창호가 다 가져간 거죠. 월세 1,000만 원도 매달 창호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창호는 한 푼도 안 보내줘요. 재판 끝나고 나서 딱 한 번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 형편도 어려워요. 빚 갚느라 힘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매달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빚 갚느라 힘들다고요. 그럼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창훈의 가족은
제가 살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손주들은 외국 유학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자식들은 가끔 와요. 생활비 조금씩 보태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몰랐다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다들 창호를 원망하고 서로 만나기도 싫어하죠. 지난 추석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창호는 당연히 안 왔고 영옥이는 창호 올까봐 무섭다고 했어요. 미경이는 가족 얼굴 보기 싫다고 했고요. 석호랑 준호도 각자 핑계를 댔죠. 혼자 송편을 빚었어요. 5명 자식 생각하면서요. 그러다가 울었어요. 한참을 200억이 뭐겠어요. 자식 5을 다 잃었는데. 창호는 이제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안 읽어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없는 사람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사연 할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